일부 파헤쳐진 묘, 남겨진 흔적. 새벽 안개가 마을을 삼킨 시각 전화벨이 울렸다. 한도윤은 잠결에 휴대폰을 더듬어 집어들었다. 도윤 씨 산에서 큰일이 났어요. 예진이 묘가 멧돼지에 파헤쳐졌습니다. 장례 관리소에서 일하는 후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신발을 제대로 묶을 새도 없이 차로 뛰어내려갔다. 새벽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머리는 이상하게도 뜨겁게 쑤셨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예진의 묘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다. 산길 입구에는 이미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 씨 마음 단단히 먹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묘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거칠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규칙을 잃어갔다. 묘 앞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흙더미가 양쪽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관은 반쯤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런데 관 뚜껑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안쪽에서 밀어 올린 듯 틈이 벌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관 속에서 기어 나오려 한 것처럼. 멧돼지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졌다. 장례 관리소 직원이 답했다. 저희도 처음 보는 형태예요. 보통 멧돼지는 흙만 파헤치지 관을 이렇게 들어 올리진 않거든요. 도윤은 천천히 관 틈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관 안에는 시신이 없었다. 대신 낡은 흰 천 조각과 금속고리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천은 피 같은 갈색 얼룩이 점점이 번져 있었고 금속고리에는 정체 모를 숫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다. 이건 예진 게 아니야.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도윤은 천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었다. 거칠고 오래된 천이 아니라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 거지에 가까웠다. 그리고 금속고리는 병원에서 환자 팔목에 채우는 식별 밴드의 일부처럼 보였다. 말도 안 돼. 도윤은 머리가 어지러워 벽처럼 쏟아지는 두통에 눈을 감았다. 뒤에서 마을 어르신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었어. 그날 밤 뭔가 이상하더라니까. 도윤이에게는 말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지. 도윤의 귀가 그 말에 꽂혔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뭘 알고 있었어요? 예진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모두가 눈을 피했다.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듯.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다. 관 옆에 놓인 작은 비석 위에 글귀가 흔들려 보였다. 한예진 사랑하는 딸. 2004-2024. 그는 무릎을 꿇고 관 속에 손을 뻗었다. 아직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싸늘한 공기만 가득했다. 예진아 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때였다. 천 조각에 가려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서둘러 꺼내 펼친 순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종이는 예진의 필적이었다. 반듯하지만 힘이 없는 글씨. 마치 마지막에 급히 적은 듯. 아빠 미안해. 하지만 나 아직 보내지 말아줘. 종이는 장갑 낀 의사들의 손이 남긴 듯한 지문 자국과 함께 젖어 있었다. 도윤은 심장이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묘 훼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빼내 간 것이다. 그리고 예진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천과 금속고리 편지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누군가 예진을 데려갔어요. 그게 멧돼지든 사람이든 난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했다. 이 마을은 예진이 죽기 전부터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도윤은 산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묘를 덮고 있는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치 그날의 진실을 삼켜버리려는 듯 흩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느꼈다. 예진의 죽음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부 기록된 기억 감춰진 공동체.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코트를 벗기도 전에 책상 서랍을 뒤졌다.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던 그 작은 노트. 예진의 일기장. 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다. 그저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관 속에서 발견된 편지는 도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책상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시간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사망 일주일 전. 몸이 이상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점점 더 강해진다.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이제야 이해될 것 같아? 도윤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내 소라가 남긴 마지막 몇 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이었고 죽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도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딸 조심해야 해. 그 애는 나를 닮았으니까. 그 말을 당시엔 우울증에 시달리던 소라의 마지막 망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경고였을까? 도윤은 책장을 넘겼다. 산 아래 등화의 사람들이 또 찾아왔다.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걸 봤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 도윤은 숨을 놓쳤다. 등화회? 그 단체는 몇 년 전 지역 행사를 주도하던 자원봉사 모임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아는 한 마을에선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진의 일기엔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엄마도 그 의식을 거부하려다 죽었대. 나도 곧 불려갈 거라고 했다. 등화회? 의식? 죽음의 전조? 도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을까? 도윤은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충격음을 들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후드티를 눌러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혹시 예진이 아버님이시죠? 누구십니까? 여자가 후드를 벗었다. 보자마자 도윤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다. 저 예진이 친구예요. 이름은 윤샘이라고 합니다. 예진의 친구? 딸이 살아있을 때 거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믿기 어려웠다. 도윤은 경계하며 물었다. 왜 이 시간에? 세미는 손을 떨며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예진의 팔목 인식 밴드였다. 병원 환자에게 채우는 것과 똑같은 것.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난 거죠? 세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낮게 말했다. 예진이는 죽기 전에 자기를 누군가가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등화회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도윤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예진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예진이는 죽기 전날 밤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세미야, 난 죽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만 쓸 수 있는 걸 원해. 제발 제발 아빠한테 말해줘. 엄마처럼이라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속으로만 반복했다. 엄마처럼. 엄마처럼. 아내 소라도 죽기 직전 자신이 어디론가 끌려간다고 말했다. 그 말들이 하나둘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공포였다. 세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예진이는 그냥 사망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팔목 밴드를 내밀었다. 이걸 제가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예진이가 마지막으로 몸에 걸고 있던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일기 속 이야기, 관 속에서 사라진 시신, 그리고 예진이 남긴 편지. 철저히 숨겨진 의도, 감춰진 공동체, 묘를 파헤친 자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도윤은 마침내 확신했다. 예진의 죽음은, 아내의 죽음은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윤 자신도 언젠가 사라질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세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들이 지금 예진의 몸을 어딘가에 숨기고 있어요. 도윤은 일기장과 팔목 밴드를 꼭 쥐었다. 그렇다면 찾아야지. 예진이 어디 있는지. 창밖에서는 누군가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이미 도윤을 보고 있었다. 3부 그것의 정체. 새벽 2시. 도윤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창문 틈새로 바깥을 살폈다. 누군가가 골목을 천천히 내려간 뒤 다시 위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경계하는 발소리.
등화해라는 이름이 점점 선명한 얼굴을 갖추어 가는 순간이었다. 세미는 거실에서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슬리퍼를 신은 채라 춥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이가 그런 일에 휘말렸을 줄은. 도윤은 말없이 식탁 위에 널어놓은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예진의 일기장, 팔목밴드, 관에서 나온 의료용 1000조각. 그리고 몇 시간 전 장례관리소에서 가져온 예진의 병원 기록 사본. 도윤은 기록지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봐요. 자연 사망으로 기재된 시간과 실제 모니터링 끝난 시간이 다르죠? 세미가 얼굴을 가까이 했다. 사망 시각 오전 3시 12분. 심박 모니터링 종료 시간 오전 3시 57분. 45분의 공백. 이건 사망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진의 혈액 코드 번호. 관 속 금속고리에 새겨진 그것과 동일한 번호를 찾았다. 세미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예진이가 생체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도윤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손전등이 비추는 빛처럼 어떤 이미지가 내리를 스쳤다. 병원 복도 끝에서 의사복을 입은 사람 둘이 서둘러 침대를 끌고 가던 모습. 예진의 눈이 반쯤 떠있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아내 소라가 죽기 직전 중얼거리던 말. 죽은 사람은 다시 쓰여. 그들은 죽음을 기다려. 그때 현관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과 세미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세미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등화해 맞죠? 도윤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경찰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등화해가 지역 행정의료복지 분야에 모두 손을 뻗고 있다는 소라의 오래전 말을 떠올리고 멈췄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의 구조물이었다. 도윤은 마음을 다잡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문틈 아래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누구도 노크하지 않았다. 발소리가 사라진 뒤 고요만이 남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고 냉기마저 도는 봉투. 찢어보자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장소는 낯설지 않았다. 딸의 시신이 처음 입관되었던 마을 장례식장 지하의 보관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예진의 시신이 스트레처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떨리고 있었다. 미세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미가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막았다. 저거 살아있는 거 맞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건 도윤은 목이 막혀 말을 잃었다. 예진은 죽은 게 아니었다. 혹은 그들이 만든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도윤은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혜진 이식 준비 완료.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다. 이식? 누구에게? 무엇을? 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었어요. 예진이는 어떤 대상자의 부품이 되려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도윤의 마지막 평형감을 무너뜨렸다. 손바닥으로 뒷목을 짚으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시신을 훼손한 게 멧돼지가 아니라는 거군.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은 예진이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장례식장 지하지? 맞아요. 그리고 등화회 사람들 특히 사내재단 사람들 그 지하실 드나들어요. 예진이가 죽기 전에도 자주. 도윤은 눈을 떴다. 물기 없이 선명한 눈이었다. 좋아.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만약 예진이 거기에 있다면 데리고 나올 거고. 세미가 겁에 질린 얼굴로 외쳤다. 혼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윤은 손바닥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세미 씨는 여기서 기다려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일이야. 도윤은 사진 일기장, 팔목밴드, 금속고리를 전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눈앞엔 단 하나의 길만 보였다. 지하 보관실. 예진을 데려간 곳. 그리고 그들이 숨긴 그것의 정체. 도윤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다. 사부 마지막 문 아래에서 지하 보관실 문을 열자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 예진의 몸이 누워 있었다. 하얗게 굳은 피부, 금속 클램프, 팔에 꽂힌 수액. 그리고 그 옆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이혜준. 혜준은 도윤을 보자마자 담담히 말했다. 예상보다 빨리 오셨군요. 도윤의 시선은 예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혜준은 장갑 낀 손으로 예진의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 상태. 실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죠. 실험? 감정기억전이 기반 신경복원 연구입니다. 당신 아내도 같은 대상이었죠. 그녀는 실패했지만 유전 패턴은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죽기 전 남긴 말이 뇌리에 스쳤다. 딸 조심해야 해. 그럼 예진을 일부러 죽인 겁니까? 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우리는 가능성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차가운 말투에 도윤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다. 도윤은 가까운 금속 도구를 움켜쥐어 장비를 내리쳤다. 경보음이 울리고 기계가 스파크를 뿜었다. 멈춰. 전이가 끊기면 완전히. 혜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도윤은 예진을 안고 계단 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장비가 폭발하는 소리와 혜준의 절규가 섞여 들렸다. 그 아이는 살아날 수도 있었어. 폭발음이 지하실을 집어삼켰고 도윤은 몸으로 예진을 감싸며 밖으로 굴러나왔다. 차갑게 식은 딸의 얼굴. 그러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다. 도윤은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데려갈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타오르는 지하 보관실을 뒤로하고 도윤은 예진을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아내의 마지막 말과 예진의 메모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아직 보내지 말아줘. 도윤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빼앗긴 건 돌려받는다. 진실도 너도. 불길이 잦아드는 새벽, 그는 이제 시작될 싸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